오후 3시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 종전선언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도 좋아져 지금은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가 비핵화에 전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do think so. He'd like to see it happen. He wants to be careful.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국가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은 추가 대북 제재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hundreds of new sanctions ready to go on. And the director did not ask. But I said I'm not going to put them on until such time as the talks break down. 또 최대의 대북 압박 전략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좋은 관계를 고려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because I don't want to use that term. Because we're getting along, you see the relationship. 이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원치 않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북한 체제를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회담이 잘 될 경우 종전선언도 결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합니다. 회담 확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에 관한 논의도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전은 가장 긴 전쟁 중의 하나인 만큼 김 부위원장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를 나눴으며 정상회담에서는 서명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It's got to be the longest war, almost 70 years, right? And there is a possibility something like that. That's more of a signing of a document that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아닌 종전 체제로의 전환이 체제 보장의 장치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의제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트럼프 역시 한국전 종식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며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But we'll see.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남북한과 미국 등 주요 당사국의 뜻이 통한 만큼 북미 회담이 잘 될 경우 종전 협의에도 결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정전협정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도 종전협의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어 종전선언의 절차와 시기가 마지막 남은 변수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북미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가 논의될 경우 대북 경제 지원 문제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배웅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 먼저 한국을 그 주체로 꼽았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인접국들이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frankly, China will help out.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out. No, I don't see the United States spending a lot of money.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대북 경제 지원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대로 재정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민간 투자가 우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청구권 협상 등에 얽혀 난관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외에도 식량이나 의료, 에너지 지원에 이어 일부 핵심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청와대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만남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을 평가하고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접견 당시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며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은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는 상황을 피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과 함께 추후 역할 분담 차원에서 배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미 국방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기조연설 직후 남북 간 평화협상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북미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며 올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 관련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한미 양국이 논의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전적으로 한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Any discussion about the number of U.S. troop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ubject to the Republic of Korea's invitation to have them there and the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매티스 장관은 아울러 대북 군사 옵션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있는지에 대해선 CVID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성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미아 진리위 대변자이고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선각자들인 탓에 기자 선수들이 오늘 쭉 다 우리 회담 상황을 보시면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할 겸 과거하고 결별할 겸 저희가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교환한 다음에 아까 JTBC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내가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전명훈 장관 선생한테 문의하라고. 그 장본인 그 초래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수뇌분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 기자 선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뇌분들이 뜻을 받들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효율적인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둘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양보하는데 다음번부터는 공개를 좀 합시다.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막짝 떠들고 이게 결국은 북남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자기 땅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좀 책임을 봐달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리 좀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평화를 가로막고 발목 잡기밖에 할 줄 모르는 자유한국당 대신 집권 여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 대표는 울산 유세 현장에서 한국당의 상징색인 빨간당을 찍는 표는 적폐를 용인하고 손들어주는 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며 파란 물결과 희망으로 울산을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면 일당 독재 국가가 된다며 후보를 독려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당 전체가 패배감에 젖어 나홀로 대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훌륭한 후보들이 그들의 당락이 걸려 있어 당이 한마음으로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환경도 지난 탄핵 대선보다 민생이 핍박해져 2배 이상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떠오르는 변수가 선두를 달리는 후보를 따라잡기 위한 단일화 논의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달리 단일화의 군부를 떼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인한 정권 교체,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인해 이번 선거는 야권의 전반적인 약세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일려 다야구도의 불리한 여건 속에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미 지난 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데다 정당마다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적하기 위해 합세할 것으로 거론되던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거나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뭐 단일화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제대로 제가 고려할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 후보에 많은 그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저는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이 두 후보가 합의한다면 투표 며칠 전에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사전투표가 시작하는 오는 8일 이전에는 후보들의 단일화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는 여당 소속 후보들은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론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인위적인 어떤 그 개편이나 상황은
결국은 국민들, 특히 시민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선권에 있는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전 선거에서처럼 판세를 흔들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방배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에 있던 많은 양의 책이 타면서 연기가 가득 차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산 구포동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62살 박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민 1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에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판사회의와 각종 자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가 사태 해결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일선 판사들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이어 오는 4일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판사회의를 여는 등 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5일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어 7일엔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세 곳의 의결 결과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심문건으로 분류된 410개 문서의 원본 내용이 사태 수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내부 투표를 통해 의혹 문건 원문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이 미공개 문서를 공개할 경우 원본 내용에 따라 사법부 내용이 커질 수도 반대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신뢰회복 대책은 재판과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불신 해소 대책의 핵심은 재판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속 역할을 하며 재판에도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현행 구조를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대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으로만 채우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유리했던 관행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밝힌 데는 일부에서 사법평의회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논의된 방안으로 사법행정을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다수가 반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이번 초강수가 제대로 시행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의견이 수렴될지 앞으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모레인 오는 4일이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이명희 씨는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큰딸 조연아 전 부사장은 세관에 불려 나올 예정인데다 교육부마저 아들인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을 모레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인천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합니다. 이 씨의 갑질 폭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택을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가위를 던지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든다며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거기 오만 자기 집안일 뭐 나무 심고 정원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눈에 안 차면 욕하고 막 그래. 하지만 재벌총수 사모님의 아나무인 갑질은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오는 4일 직원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회유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씨의 처지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다른 가족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깡콩해양으로 유명한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역시 오는 4일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에 소환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기다 교육부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오는 4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한진 일가를 향한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이 내일 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일 오후 3시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의결로 후보자 4명을 선정하고 즉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야3당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면 사흘 이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이르면 다음 주쯤 특별검사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이른바 미투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기를 내서 폭로한 이후에도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학생들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당국도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사립대학. 이딴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교수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벽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절대 저 교수의 수업은 듣지 않고 싶은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도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사실은 그냥 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여러 대학에서 미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정상 교수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이 아니면 정직 3개월. 결국 가해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면 어렵게 용기 낸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라거나 혹은 교내 연구소의 소장 혹은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 일단 교수의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교육당국도 전국 대학의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경찰, 검찰 조사 시작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법령이 좀 조속히 개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함께 협력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살인개미 공포를 몰고 온 붉은 불개미가 올해도 잇따라 발견돼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래 병해충이 자주 나타나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도착한 중국발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주변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가운데 정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예찰 트랩을 56개 설치하여 일주일간 매일 불개미 발생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붉은 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두 위에서 몇 마리가 발견된 뒤 주변 수색 과정에서 천여 마리 군집까지 발견됐지만 이번에는 컨테이너 안 대나무 속에서 2마리만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밀폐형이고 개미가 모두 내부에서 발견된 데다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여서 외부 유출이나 국내 정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는 부산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 인천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철저하게 검역이 진행돼 모든 외래 병해충을 막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처럼 출현이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뚫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에서 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정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가 좁히고 어떤 게 콜로니가 형성이 돼가지고 콜로니가 형성이 되면은 나도 이제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어떤 학생들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20년대에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미국은 매년 5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래 병해충을 막지 못했을 때 생기는 막대한 피해는 굳이 외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소나무 제선충병을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 EU의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럽에서 EU 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장관급 면담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에 덤핑 유입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3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동안 잇따라 오르면서 1리터에 평균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보면 5월 다섯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리터에 평균 14.9원 오른 1,60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완화 논의 등으로 내렸지만 기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제품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김진수, 이청용, 권경원은 제외됐고 대표팀의 첫 승선한 이승우, 문선민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소집 이후 훈련과 2차례 국내 평가전을 치른 축구 대표팀. 월드컵 본선에서 활용할 전략 등을 고려해 최종 명단 23인을 확정했습니다. 예비 소집된 26명 가운데 이청용과 김진수, 권경원이 제외됐습니다. 지금 어떤 전술을 들고 나가에 따라서 그 선수의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 검토할 것입니다. 소속팀에서 거의 뛰지 못한 채 1차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됐던 이청용. 들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좀 이번 평가전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와 달리 경기 감각을 되찾지 못해 세 번째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무릎 부상을 극복하지 못한 김진수는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다시 낙마했고 권경원은 치열했던 중앙 수비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대표팀에 첫 발탁된 이승우와 문선민, 오반석은 모두 러시아행에 승선했습니다. 특히 이승우와 문선민은 온두라스전에서 각각 도움과 골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대표팀의 본선 전망을 밝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고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팀에 잘 빨리 녹아들어서 좋은 활약이나 좋은 완전체를 꾸린 대표팀은 내일 사전 캠프가 차려진 오스트리아로 출국해 본선 무대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국내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보스니아전은 한국 축구의 고질병, 수비 불안을 다시 노출했습니다. 특히 본선 첫 상대 스웨덴의 강점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가상의 스웨덴 보스니아를 상대로 신태용우는 중앙 수비수 3명을 세워 뒷문을 강화하는 3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3백의 약점인 측면 수비가 뚫리며 똑같은 공격 패턴에 속절없이 3골을 허용했습니다. 첫 골은 상대 스트라이커 에딘 제코의 시선이 뺏긴 사이 뒷공간을 놓쳤고 나머지 2골은 대각 패스를 이용한 역습에 복사본처럼 당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패턴, 같은 선수였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한 멕시코, 독일 등 상대 팀들에겐 한국전 공략법을 알려주는 경기가 됐습니다. 너무 쉽게 저희들이 실점을 한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월드컵에서도 쉽게 골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측면 숫자 싸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3-3을 쓴 보스니아는 측면 자원이 2명씩인데 반해 3-4-1-2를 쓴 우리는 윙백 1명이 책임지다 보니 부담이 컸습니다. 더구나 윙백의 뒤를 받쳐주는 커버 플레이도 부족하다 보니 측면 공략에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4-4-2를 주로 쓰는 스웨덴 역시 측면에 2명씩을 두는 만큼 남은 기간 보완이 시급합니다. 뒤에서 커버 플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몇 번만 더 우리 선수들한테 인지시키고 손발 맞추면 훨씬 더 오늘보다는 수비 조직력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상 악재로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비 불안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신태용호는 러시아를 향한 장도에 오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낸 첫 주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싱글 차트에서도 10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음반업계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고 싱글 차트 10위권에도 안착했습니다. 모두 놀라운 기록들이지만 특히 눈길이 간 건 싱글 차트 순위였습니다. 팬들의 사재기 개입 우려가 있는 앨범 차트에 비해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들만 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위권 내 출발은 상상 밖이었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얼마나 갈까에 모아집니다. 일단 앨범 차트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강세라 싱글 차트의 경우도 전작인 마이크 드롭이 가진 10주 기록을 깰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그렇게 해서 찾아듣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단기간에 떨어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싱글 차트 1위까지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순위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1위를 하려면 라디오 방송 횟수나 스트리밍에서 더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싸이의 경우 신드롬 효과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등에 업고 있어서 화력은 막강해도 불길이 번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악 매체와 외신들의 집중 조명과 본토에서도 통하는 힙합을 한다는 등의 음악적 평가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꺾은 팬덤의 승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난 인물, 카탈루냐의 독립을 막았던 63살의 노회한 정치인이죠.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안 통과로 실각됐습니다. 집권당 당원 수십 명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스페인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를 불신임할 것인지 하원 의원 350명에게 묻는 공개 투표에 의해서 하원 의장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과반인 180명의 불신임안 찬성입니다. Al haber alcanzado el voto favorable de la mayoría absoluta de la Cámara, queda aprobada la moción de censura, lo que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178 del reglamento. 이로써 라호이는 1977년 스페인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으로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잃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기 총리와 악수를 하면서 6년여 기간 집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집권 국민당의 전현직 당원 29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새 총리는 앞서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입니다. 농구선수 출신의 40대 중반 경제학 박사입니다. Y en segundo lugar, para atender las urgencias sociales de muchísima gente que sufre precariedad y que sufre desigualdad. 유럽 주요국들은 친유럽연합 성향의 젊은 미남 총리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스페인의 정권 교체는 이탈리아의 연정 출범과 함께 유럽 금융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인 프랑스 갸크 40지수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가 1%가 훨씬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석탄 화력과 핵 발전소 지원 문제를 놓고 에너지 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발전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에너지부에 지시했습니다.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들 발전소가 퇴출당하면 국가전력 공급 체계를 저해하고 탄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산업의 일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이런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불안이 해소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현지 시각 1일 CAC 40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24% 오른 5,465.53으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닥스 30지수도 장중 한때 1.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에서 친유럽 성향 중도 좌파가 집권하고 이탈리아의 무정부 상태가 해소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일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을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가볼 만한 전시 김성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율동감을 형상화한 강태성의 1966년 작품 해률입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김영근의 1970년 유화작품 관역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작가들의 등용문이었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지만 곧바로 청와대가 소장하면서 그동안 일반 국민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가 꾸준히 수집해온 미술품과 조각품 중 일부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전시 공간인 사랑채로 옮기기 힘든 대형 벽화들과 몇몇 소장품은 영상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냥 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그 건물을 열심히 구상을 해서 지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했으며 그 안에 들어간 작품들은 작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들이다. 항상 TV 속에서 스쳐 지나가며 역사의 배경 화면이었던 그림과 조각들이 온전히 작품으로 독립돼 국민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난주 홍콩 경매에서 85억 원에 낙찰돼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운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점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화가 김환기의 작품 세계와
작가로서의 일생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면 점화가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그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부인과 주고받은 애틋한 편지 속에는 작품과 삶을 대하는 예술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한규 화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작품을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실험 정신 때문에 아마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김한규 화백을 현대 예술의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과 추상을 아우르는 김한기 작품 세계의 깊은 예술혼과 작품의 탄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요. 이럴 때일수록 맑은 공기 마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숲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 숲 등 휴양 복지형 명품 숲으로 선정된 10곳이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해송으로 유명한 자연 휴양림입니다. 우거진 숲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산책과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주변 서해안의 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힐링되고 또 운동도 하고 산소를 마실 수 있어서 아주 피톤치드 나온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맑은 공기도 마시고 숲의 푸르름도 느낄 수 있는 휴양과 복지형 국유림 명품 숲이 전국적으로 10곳 선정됐습니다. 해송숲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우리 휴양객들께서 오시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숲입니다. 강원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숲, 경남 남해의 편백나무숲, 충북 단양 황정산 바위꽃숲, 전북 진안의 운장산 갈거계곡숲, 강원 정선의 한백산 하늘숲, 경북 영양의 건마산 금강송숲, 충북 단양의 소백산 천둥계곡숲, 한백산 하늘숲과 비무장지대 펀치볼, 무의도 호룡곡산은 능선을 따라 형성된 웅장한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명품 숲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탐방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공간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방하고자 국유림 명품숲 3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50개소를 발굴해서 국민들과 더욱 폭넓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전국 각지의 명품 숲이 산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전국 민관군 한마음 태권도 대회가 대구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낙동강 지구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고 11개 체급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제2작전사령부는 대회 기간 6.25 전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상영하고 서바이벌 사격과 헌병 투김대, 장비,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합니다. 취업 알선 대가로 오고 간 금품을 가로챘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딸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건네받았지만 취업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평소 주말에 비해서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주말에 많이 막히는 충청권에서도 서행과 정체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길지는 않은데요. 다만 10번 영암 순천 간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쪽으로 도롱 부근에서 화물차가 아예 뒤집어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진출로 갓길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강릉 쪽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정체길이 길었는데 지금은
용인휴게소부터 양지터널까지 3km 구간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설악부터 가평휴게소까지 5km 구간 정체인데요. 지금 서울 쪽으로 가는 교통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촌부터 가평휴게소까지 5km 구간 답답합니다. 52번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 방향으로는 동곤지암 일대 불편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목천부터 천안휴게소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많이 떠나셨을 텐데요. 이런 날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한다면 졸음운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곤할 땐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요. 환기와 스트레칭을 통해 졸음운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서울도 30.1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 오염물질이 반응하면서 특히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청주는 31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잠시 뒤 오후 4시에는 뉴스 Q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